저 사람 우리 가족 아닙니다. 신랑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를 갈라놓았습니다. 축가가 막 시작되려던 순간이었죠. 하객들의 박수가 멈췄고 사회자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죠. 예식장 맨 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 하나,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랑만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신랑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핏대선 얼굴, 떨리는 입술, 식은땀이 턱까지 흘러내렸죠. 신부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말이야? 하지만 신랑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호원 불러주세요. 순간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니. 그럼 누군데? 왜 저 여자가 울고 있는 건데? 모두가 웅성거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강민수, 신랑 이름이었습니다. 엄마도 들어오면 안 되니?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예식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부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신랑을 바라봤죠. 반면 신랑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대 들켜선 안 되는 비밀이 드러난 사람처럼요. 그날 결혼식은 예정된 시간보다 한참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친엄마를 쫓아낸 신랑. 사람들은 신랑을 욕했습니다. 페류나라고 했죠. 짐승보다 못하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나타난 순간 신랑이 왜 그렇게까지 얼굴이 굳었는지, 왜 가족이 아니라고 외쳤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재산 상속 이야기, 30년 동안 묻혀있던 거대한 사기 이야기까지 모든 일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신랑 강민수, 나이 43,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죠.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건물도 있었고 상가 임대 수입도 있었어요. 아내가 될 여자 역시 좋은 집안 딸이었죠. 누가 봐도 부러운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삶은 겉모습과 달랐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죠. 보육원 기록에도 부모 미상, 출생신고도 늦게 됐고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남들이 놀 때 일했고 남들이 잘 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수 씨 맞으세요? 네. 오래전 가족을 찾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민수는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럴 만도 했죠. 40년 넘게 나타나지 않은 가족이라니. 하지만 며칠 뒤 한 노인이 직접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민수 앞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였죠. 민수였습니다. 분명 민수였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민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내 어머니가 널 찾고 있다. 그 순간 민수의 인생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한 허름한 임대 아파트를 찾게 됐습니다. 낡은 복도, 깨진 우편함, 곰팡이 냄새. 그곳에서 처음으로 친엄마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예식장에 나타났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민수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만 반복했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기쁨도 전부 섞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지나치게 가난했어요.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비조차 부담스러워했죠. 반면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비싼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민수 앞으로 등기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는 문서가 들어 있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십억 원 가치의 토지, 그리고 상속인 이름, 강민수,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이유, 정체를 알 수 없는 변호사들, 수십억 원 규모의 상속 재산, 모든 게 한꺼번에 몰려왔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재산이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의 결혼식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친엄마를 향해 저 사람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 말을 외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주변에는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 통의 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한 통의 계좌 거래 내역서, 그 종이 한 장이 모든 걸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회사 돈이든 개인 돈이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확인했죠.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계좌를 열어봤어요. 그런데 낯선 출금 내역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본인이 한 적 없는 거래였거든요. 민수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잠시 조회하더니 말했죠. 본인 인증 후 정상 처리된 거래로 확인됩니다. 제가 안 했다니까요. 인증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는 은행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래 기록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출금 계좌, 입금 계좌, 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김정숙, 친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존재조차 몰랐던 사람. 그런데 자신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수십 번 생각했습니다. 혹시 실수 아닐까? 혹시 누군가 이름만 같은 사람 아닐까? 하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낮았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아파트 복도,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라면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여자가 나왔습니다. 반가운 얼굴로 웃더군요. 왔구나. 하지만 민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찰나였죠. 하지만 민수는 봤습니다. 그 표정을. 무슨 말이니? 왜 어머니 계좌로 들어갔습니까?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뿐이었어요.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울던 사람. 자식을 찾고 싶었다던 사람. 그런데 왜 돈을 가져간 걸까? 이상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외삼촌이라는 사람, 이모라는 사람, 사촌이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났죠.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민수야, 건물은 얼마나 돼? 상속받으면 세금도 많이 나오겠다. 땅값이 엄청 올랐더라. 가족 이야기보다 재산 이야기가 더 많았죠.
식사 자리에서도 그랬어요. 어머니 건강 이야기는 잠깐, 상속 이야기는 2시간. 민수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혼녀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응, 나 이상한 거 봤어.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진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어머니랑 어떤 남자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 무슨 이야기? 상속 서류. 민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확실해?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오빠 이름이 여러 번 나왔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가족을 찾은 기쁨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알 수 없는 불안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회사 격리 직원이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회사 계좌가 막혔어요. 순간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부 계좌 사용 제한, 법원 가압류 신청 접수.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신청했습니까?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그 이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죠. 김정숙, 친엄마였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은행 창구 앞에서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자신을 찾았다던 사람, 미안하다고 울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상대로 법원 서류를 냈다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죠. 왜 그랬어요? 여자는 놀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왜 가압류를 걸었습니까? 순간 안쪽 방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싼 양복, 번쩍이는 시계, 차가운 미소,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안경을 고쳐 쓰더군요. 그리고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나 보군. 민수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서늘한 눈빛, 핏대선 얼굴, 주먹이 떨렸죠. 누구십니까?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외삼촌이다. 처음 보는데요. 그동안 볼 일이 없었으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을 바라보는 사람 같았죠. 그리고 그가 꺼낸 한마디. 그 말이 민수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상속 재산은 내 혼자 먹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순간 집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외삼촌이라는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원래 우리 집안 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민수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숨어 있다는 걸. 단순한 가족 상봉이 아니었어요. 재산을 둘러싼 싸움. 그리고 누군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계획. 그 한가운데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느꼈죠. 그런데 그날 집을 나서기 직전, 민수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방 안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낡은 서류철 하나가 보였죠. 무심코 시선이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 맨 위, 굵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친권 포기 각서.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30여 년 전.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끔찍했고 훨씬 더 잔인했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은 민수가 아니라 그를 평생 기다렸다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를 평생 기다렸다는 어머니. 하지만 가장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도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는 친권 포기 각서 사본이 놓여 있었죠.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머니는 자신을 버린 적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서류가 존재하는 걸까?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오빠, 왜? 나 지금 병원이야. 민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울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수진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신부 아버지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고 하더군요. 협박 같은 말, 결혼을 다시 생각하라는 말, 상속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 그리고 결국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유도 황당했습니다. 대표가 상속 분쟁에 연루돼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민수 회사 직원들까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면 속삭임이 들렸죠. 대표님이 재산 싸움 중이라던데.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월급은 제대로 나오겠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서늘한 눈빛, 의심 가득한 얼굴. 민수는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던 민수는 경찰서를 가게 됩니다.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이 왔거든요. 횡령.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민수 이름, 회사 계좌, 수억 원 규모의 자금 이동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만들어낸 덫이라는 걸. 그런데 문제는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숙. 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죠.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일을 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용하고 있는 걸까?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리실에 물어보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며칠 전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민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말라 있었거든요. 얼굴은 헬쑥했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산소호흡기까지 끼고 있었죠. 민수는 조용히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어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 손등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어머니 눈빛이 이상했거든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무서워하는 사람처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외삼촌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 차가운 미소. 민수는 단번에 알아봤죠. 남자는 민수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효자 노릇하러 왔나?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증거 있어? 어머니를 이용하는 거잖아. 이용?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넌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네.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가빠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남자를 보는 순간 그렇게 된 겁니다. 민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외삼촌을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수 앞으로 익명의 우편물이 도착했거든요.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 그리고 기사 스크랩. 민수는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젊은 시절 모습이었죠. 그런데 얼굴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지금의 외삼촌과 똑같았거든요. 사진 아래 기사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부동산 사기 조직 검거. 민수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본문 속 이름. 현재 외삼촌이라 부르는 그 남자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10수년 전 수많은 노인들의 재산을 빼앗은 사기 사건. 징역까지 살았던 전과자. 민수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는 회사로 돌아왔다가 완전히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법원 집행관이 서 있었고 직원들은 울고 있었어요. 거래처는 모두 떠났습니다. 계좌는 동결 직전, 대출은 회수 통보, 건물은 가압류 신청, 결혼 준비로 마련해둔 신혼집까지 위험해졌죠.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민수는 한동안 압류 딱지만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만든 회사, 청춘을 바친 사업,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찾아와 조용히 청첩장을 내려놓았거든요. 민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결혼 반대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고. 그래. 오빠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닌데. 말끝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지고 있었죠. 수진이 돌아선 뒤 민수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불 꺼진 사무실, 압류 딱지, 흩어진 서류들. 그 속에서 민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까? 정말 여기까지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강민수 씨 맞으세요? 네. 어머님이 위독합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한마디. 내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다. 민수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그런데 살아있다니. 민수는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중환자실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했죠. 민수는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야윈 손.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민수를 찾더군요. 엄마. 그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입술이 떨렸죠. 미안하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진실이 듣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병실을 감싸는 듯 했죠. 그리고 마침내 30년 동안 숨겨진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곳곳에 땅을 갖고 있었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처남, 그러니까 지금의 외삼촌을 말이에요. 그 사람을 가족이라 믿었죠. 함께 사업도 했고 재산 관리도 맡겼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배신이었습니다. 외삼촌은 서류를 위조했고 토지를 빼돌렸고 회사 자금을 가로챘어요. 그러다 일이 커지자 모든 책임을 민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도망자가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수를 지키기 위해 가족이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왜 날 찾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찾으려 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막았어. 그 사람, 외삼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외삼촌은 민수가 살아있는 걸 알면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어머니를 협박했습니다. 찾으면 둘 다 죽는다고. 재산도 못 찾고 아들도 못 찾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던 거예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핏대 선 얼굴, 손등에는 핏줄이 붉어졌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힘겹게 베개 밑을 가리켰어요.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금고 번호가 적힌 종이. 거기 뭐가 있는데요? 진짜 서류.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말했어요. 다 가져가.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어요.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죠. 그날 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열쇠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민수는 한 지방은행의 오래된 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토지대장, 등기권리증, 공증 문서, 녹음 파일, 영상자료, 그리고 수십 년 전 계약서까지. 민수는 밤새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외삼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 재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렸어요. 명의를 바꾸고 위조 문서를 만들고 노인들을 속여 토지를 가로챘습니다. 그 액수만 해도 상상 이상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민수 이름으로 넘어가기로 돼 있던 토지 대부분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당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계좌 동결, 회사 압류, 횡령 누명, 결혼 파탄 위기, 그리고 어머니 죽음까지. 모든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그 재산,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민수 손에도 무기가 생겼으니까요. 며칠 후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회의실, 민수 앞에는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대표 변호사가 안경을 벗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게임 끝입니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 확신에 찬 얼굴. 상대방은 끝났습니다. 그날부터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위조 서류, 불법 자금 흐름, 부동산 차명 계약, 과거 사기 사건 기록까지. 수사기관과 국세청에도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무렵 외삼촌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결혼식만 끝나면
민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이미 모든 진실을 손에 넣었다는 걸.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식장에 나타난 사람도 사실은 단순한 조문객이 아니었다는 걸. 그날 하객석 맨 뒤에는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수사관들, 그리고 한 명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30년 동안 행방불명이었던 사람, 모든 재산의 원래 주인, 그리고 자신의 친아버지. 그가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진짜 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대부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혼식 시작 전부터 작은 소란이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올 사람이 왔다는 걸. 맨 뒤쪽 흰머리가 가득한 노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양복, 평범한 구두. 누가 봐도 그냥 나이든 하객처럼 보였죠. 그러나 민수의 시선은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식장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민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어머니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가족인가? 왜 저렇게 울고 있어? 신부 수진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민수 얼굴을 봤죠. 핏대선 얼굴, 굳게 담은 입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겁니다. 사회자가 진행을 이어가려던 순간 민수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진 그 한마디. 저 사람 우리 가족 아닙니다. 순간 예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어요. 친엄마 아니었나? 가족 찾았다는 사람 아니었나? 그런데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죠. 신부 아버지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멍한 얼굴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때 민수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객석 맨 뒤를 향해 말했죠. 이제 들어오세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예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삼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죠. 외삼촌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얼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차가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죠.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걸 본 사람처럼. 노인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늘한 눈빛. 오랜 세월을 견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외삼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그 말이 튀어나왔죠. 그 순간 예식장은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 누구? 무슨 관계인데? 민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침묵. 제 아버지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신부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외삼촌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손짓하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들이었죠. 그리고 그여. 수사관들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하객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혼식장이 아니라 법정 같았거든요. 민수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족 재산을 불법으로 빼돌렸습니다. 예식장 스크린에 자료가 올라왔어요. 토지 서류, 차명 계약서, 위조 문서,
불법 자금 흐름, 모든 것이 공개됐습니다. 외삼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아닙니다. 민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체포영장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핏대 선 얼굴, 눈은 충혈돼 있었죠. 너 이 자식. 하지만 끝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수사관들이 양쪽을 막고 있었거든요. 결국 외삼촌은 예식장 한가운데서 체포됐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도 시작됐어요. 차명 부동산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숨겨둔 계좌도 나왔죠. 가족 명의로 돌려놓은 건물들까지 확인됐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 추징, 재산 압류, 계좌 동결, 보유 건물 공매, 파산 절차 착수. 그동안 외삼촌 편에 서 있던 친척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함께 이익을 나눠 가진 기록이 나왔거든요. 모두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토록 민수를 비웃던 사람들, 상속 재산만 바라보던 사람들, 결국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던 돈은 전부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 후, 민수 회사 앞, 예전 압류 딱지가 붙어 있던 자리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거래처도 돌아왔어요. 누명은 모두 벗겨졌습니다. 횡령 사건도 무혐의, 가압류도 취소, 회사 신용도 회복됐죠.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증거 덕분에 원래 가족 재산도 대부분 되찾게 됐습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법적으로 모두 정리됐어요. 하지만 민수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만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묘소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죠. 바람이 조용히 불었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죠. 그리고 몇 걸음 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어요. 평생 잃어버렸던 가족, 뒤늦게 찾은 가족. 두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민수와 수지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하게, 가족들만 모여서요. 화려한 예식장도 없었습니다. 거창한 축가도 없었죠. 대신 웃음이 있었어요. 진짜 축복이 있었고, 진짜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지키더군요. 결국 남는 건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버리지 않은 사람, 끝까지 양심을 잃지 않은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예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한마디. 저 사람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 말은 가족을 버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망가뜨린 사람을 끊어내는 말이었죠. 그래서 결국 진짜 가족은 다시 만났고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사람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권선징악. 어쩌면 가장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찾아오는 결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민수였다면 수십 년 만에 나타난 가족을 끝까지 믿었을까요? 아니면 더 일찍 진실을 의심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때문에 웃고 또 가족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디 여러분 곁에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호자는 제가 아닙니다. 병원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접수 창구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고 옆에 서 있던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죠. 그리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툭!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퍼붓던 날이었죠.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정신이 없었고 들것이 오가고 간호사들은 뛰어다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어요. 그 소란 한가운데 7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누워 있었어요. 박성진 씨,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죠. 손등은 거칠었고 손톱 사이엔 세월이 그대로 박혀 있었어요. 몇 시간 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다가 젓가락을 놓쳤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더군요.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왔고 의사는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그러자 가장 먼저 앞으로 나온 건 큰아들 민수였어요. 핏대선 얼굴, 젖은 셔츠, 불안한 눈빛, 누가 봐도 다급한 아들처럼 보였죠. 옆에는 며느리 지연이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고 연신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발요.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누가 봐도 효자 가족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의자 끝, 검은 우산 하나를 무릎에 올려둔 채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50대 중반쯤, 평범한 옷차림, 낡은 운동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누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저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박성진 씨의 딸, 박은영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그녀를 가족 취급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이제 와서 왜 왔대? 큰아들도 코웃음을 쳤어요. 돈 냄새 맡고 왔겠지. 주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은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였죠. 그 모습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사실 은영은 오래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어요. 남들은 연 끊었다고 생각했죠. 아버지가 미워서 떠난 줄 알았고 재산 때문에 싸우다 쫓겨난 줄 알았어요. 적어도 큰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집안 망친 사람이에요. 아버지 돈 빼돌리고 도망간 딸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죠. 은영은 해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살았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하지만 그날 병원 로비에서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의사가 급하게 나왔거든요. 보호자분, 큰아들이 바로 달려갔어요. 예, 제가 아들입니다. 의사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펜을 잡았어요. 그런데 의사가 서류를 넘기다 갑자기 멈췄죠. 한 장, 두 장, 세 장. 계속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잠시만요. 왜 그러십니까? 환자분 지정 보호자가 따로 계신데요. 순간 큰아들 표정이 굳었어요. 며느리도 눈을 깜빡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 등록상 보호자가 아닙니다.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 아들인데요. 그래도 등록 보호자는 다른 분입니다. 주변 공기가 이상하게 식어갔어요. 빗소리만 크게 들렸죠. 의사는 서류를 돌려보며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박은영 님을 찾아주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 로비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고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죠. 의자 끝에 앉아있던 은영.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의사가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죠. 보호자 맞으시죠? 그 순간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핏대선 얼굴, 주먹을 꽉 쥔 손,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았어요. 쟤는 우리 가족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병원 기록상 보호자는 박은영님 한 분입니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은영은 그제야 처음으로 가족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짧게, 아주 짧게. 그 이유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한마디를 던졌죠. 그 한마디에 가족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서 있던 은영조차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 그 진실이 이제 막 문을 열고 나오려 하고 있었어요. 응급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렸어요. 철컥. 그 소리에 병원 로비 공기마저 무거워졌죠. 의사는 서리를 가슴에 안고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환자분께서 오래전부터 법적 보호자를 지정해 두셨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바로 소리쳤어요. 제가 친아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이 보호자입니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환자분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 지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동안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림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수는 은영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너 무슨 짓 했어? 은영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젖은 우산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죠. 대답해. 여긴 병원이야.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해 보여?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은영은 끝까지 담담했어요. 오히려 민수 쪽이 더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였어요. 의사가 또 하나의 서류를 꺼냈죠. 그리고 이것도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가 먼저 낚아채듯 받았어요. 서류 첫 장을 본 순간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도 얼른 옆에서 들여다봤죠. 그리고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부동산 관리 위임장, 예금 관리 동의서, 연금 수령 대리 지정서, 모든 이름이 박은영으로 되어 있었어요. 병원 로비가 술렁였어요. 연금도, 재산도, 딸 이름이라고. 사람들 수군거림이 들렸죠. 민수의 얼굴은 새빨개졌어요. 핏대선 얼굴, 이를 악문터? 당장이라도 종이를 찢어버린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 그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사실 민수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버지 박성진 씨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죠. 몇 년 사이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월세만 받아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왔고요. 민수는 이미 그 건물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주변에도 그렇게 말했죠.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건데. 며느리 지연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까지 했거든요. 노후 걱정 없어요. 건물 하나는 확실하니까. 그런데 그 건물 관리 권한이 전부 은영에게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지연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민수 귀에 대고 속삭였죠. 여보, 뭐? 설마. 민수도 그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혹시, 아버지가 유산까지 전부 바꿔놓은 건 아닐까?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이어졌죠. 간호사가 뛰어왔어요. 보호자분, 은영을 향해 말했어요. 환자분 소지품입니다. 작은 가방 하나, 낡은 지갑 하나, 그리고 통장 몇 권. 은영은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그 모습에 민수가 폭발했죠. 그걸 왜 내가 받아?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며느리 지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뻔하지. 아버님 돈 때문이잖아. 주변 시선이 몰렸어요.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다가 쓰러지니까 나타난 거 아니야? 은영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어요.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불쌍해서 참고 있었는데 진짜 사람 아니다.
그 말에 병원 벽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은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작은 목소리였죠. 그 말, 민수와 지연이 동시에 쳐다봤어요. 15년째 듣고 있어. 뭐? 돈 훔쳤다고. 집안 망쳤다고. 아버지 버렸다고. 은영은 웃지도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처럼 담담했죠. 그동안 한 번도 해명 안 했어. 민수가 비웃었어요. 해명할 게 있었어? 그 순간 은영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늘한 눈빛, 차갑게 가라앉은 얼굴,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았죠. 있었지. 민수 표정이 굳었어요. 뭐? 많이. 짧은 대답.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마치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떠올린 사람처럼. 그때 은영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진동이 길게 이어졌죠. 은영은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네. 잠시 침묵. 곧 상대방 목소리가 크게 새어나왔어요. 계좌 동결 신청 들어갔습니다.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연도 숨을 삼켰죠.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 서류도 접수됐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수가 달려들 듯 물었죠. 무슨 계좌?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가압류? 침묵. 그때 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죠. 차가운 미소. 아주 옅은 미소였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 한마디. 그 말에 민수는 이상한 공포를 느꼈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주차장 쪽 출입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1명, 2명, 3명. 그들이 들고 있는 서류 가방을 본 순간 민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절대로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병원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 셋이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왔죠. 민수는 그들을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어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민수를 발견했거든요. 김민수 씨. 짧은 한마디. 그 목소리에 민수 어깨가 움찔했어요. 며느리 지연도 불안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죠. 누구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마른 사람처럼 몇 번 움직였죠.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문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죠. 채권 보전 절차 관련 통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연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감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부동산 가압류가 승인됐습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술렁였어요. 가압류? 재산 문제인가? 사람들 시선이 쏠렸죠. 민수는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가 건물. 본인 거라고 떠벌리고 다니던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은 다급하게 물었죠. 왜 그래? 민수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핏대선 얼굴,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 마치 무언가 들켜버린 사람 같았죠. 그 모습을 보던 은영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사람은 억울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변명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은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 더 무거웠어요. 잠시 후, 지연이 결국 폭발했어요. 당신 뭐 숨기고 있는 거야? 민수는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죠. 말해. 조용히 해.
지금 조용히 하게 생겼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멈추지 않았죠. 그러다 지연이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문서 아래쪽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수억 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액수였어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빚 있어?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어요. 사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투자에 빠져 있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죠. 주식, 코인, 지인 사업 투자. 한번 수익이 나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점점 더 큰 돈을 넣기 시작했죠. 결국 은행 대출까지 받았어요. 부족하자 카드론도 썼고 친구들에게도 돈을 빌렸어요. 그때마다 늘 같은 말을 했죠. 아버지 건물 있으니까 걱정 마. 곧 정리돼. 상속받으면 끝이야. 하지만 끝난 건 다른 쪽이었어요. 투자는 무너졌고 돈은 사라졌고 빚만 남았죠. 그 사실을 지연은 몰랐어요. 남편을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죠. 거짓말. 지연 입에서 힘없이 말이 흘러나왔어요. 민수는 끝내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지연 눈에 눈물이 고였죠. 하지만 그 눈물은 남편 걱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믿어왔던 미래가 무너지는 소리였죠. 그때 응급실 안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은영이 다가갔어요. 네. 환자분 의식이 잠시 돌아오셨습니다. 순간 모두가 움직였어요. 민수도, 지연도. 하지만 간호사는 손을 내저었죠.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영을 바라봤어요. 민수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야. 그때 은영이 처음으로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서늘한 눈빛. 오랫동안 쌓인 시간이 담긴 눈빛이었죠. 아버지? 민수는 움찔했어요. 그 말을 내가 해? 짧은 한마디. 그런데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민수 얼굴이 굳었어요. 지연도 입을 다물었죠. 은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가 병원비 없어서 응급실 못 갈 뻔했던 날 기억해? 민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연금 통장 비어있던 날. 그건 아버지가 혼자 편의점 도시락 먹던 날.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은영 목소리만 들렸죠. 겨울에 보일러 못 틀고 있었던 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누가 사용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 지연이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설마. 민수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지연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죠. 당신. 그때였어요. 은영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수첩.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이거 알아? 민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 수첩을 알아봤거든요. 박성진 씨가 늘 들고 다니던 생활기록장이었어요. 지출 내역, 병원비, 연금 사용 내역, 모든 게 적혀 있는 수첩이었죠. 은영은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박성진 씨가 직접 쓴 글. 은영은 아무 말 없이 그 페이지를 바라봤어요. 민수도, 지연도, 그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까지 모두 숨을 죽였죠. 왜냐하면 그 페이지 하나가 지금까지 숨겨졌던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응급실 안에서 갑자기 긴급 호출벨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삑, 삑, 삑. 간호사들이 뛰어가기 시작했죠. 의사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은영 손에 들린 수첩이
천천히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녀 입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결국 그 말 끝에 담긴 의미를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순식간에 분주해졌어요. 의사들이 뛰어다니고 간호사들이 장비를 밀고 들어갔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까지 숨을 죽였어요. 민수는 응급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걱정됐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은영은 달랐어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죠. 표정이 무거웠어요. 사람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그 한마디, 지연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민수도 비틀거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죠. 그런데 의사가 이어서 한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께서 마지막으로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의사는 은영을 바라봤어요. 박은영 님입니다. 순간 민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핏대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지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영은 말없이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철컥. 그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들렸어요. 민수는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신을 밀어낸 기분이 들었어요. 10여 분이 흘렀어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은영이 나왔어요. 눈이 빨갛지도 않았어요. 울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얼굴은 더 차분해 보였죠. 그리고 그녀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민수가 달려들었어요. 뭐야 그거. 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저는 박성진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얼어붙었어요. 법률 대리인.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었죠. 민수 눈이 커졌어요. 변호사라고요? 예. 아버지가 변호사를 왜? 남자는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은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였죠. 사실 박성진 씨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늙었다고 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속아 넘어가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누가 자기 연금을 뺏쓰는지, 누가 통장을 관리한다며 돈을 가져가는지, 누가 건물을 자기 재산처럼 떠들고 다니는지 전부 알고 있었어요. 다만 참고 있었을 뿐이었죠. 아들 하나 믿고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 붙잡고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됐어요. 겨울이었죠. 보일러도 제대로 틀지 못하던 날, 박성진 씨는 우연히 며느리 지연의 친구들 대화를 듣게 됐어요. 이번에 또 해외여행 간다며? 시아버지 덕분이지 뭐. 건물 물려받으면 인생 끝난 거 아냐? 그 말에 박성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한 사람을 찾아갔죠. 바로 은영이었어요. 15년 동안 욕먹고 살던 딸, 가족들에게 도둑 취급받던 딸, 그 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 15년을 돌아온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거짓말이야. 하지만 변호사는 냉정했어요. 아닙니다. 서류를 한 장 펼쳤죠. 공증 문서, 녹취 기록, 계좌 거래 내역, 모두 준비돼 있었어요. 민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이 수없이 적혀 있었거든요. 연금 인출 기록, 생활비 사용 내역, 대출 상환 자금, 하나같이 민수 계좌로 흘러간 돈들이었어요.
지연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변했죠. 처음엔 충격, 그 다음은 분노, 그리고 마지막은 배신감. 진짜였어?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때 변호사가 마지막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박성진님의 최종 유언장입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변호사는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죠. 본인 소유 상가 건물. 민수 입술이 떨렸어요. 예금 전액. 지연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연금 적립금. 은영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전 재산을 박은영에게 상속한다. 정적?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지연도 멍하니 서 있었죠. 자신들이 믿고 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은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가운 미소. 하지만 슬픔도 섞여 있었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알아? 민수는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은영은 잠시 응급실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이제 그만 돌려받아라.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억울함, 침묵, 희생, 그리고 기다림. 모든 게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가 다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 공포가 번지고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박성진님께서는 별도의 형사 고소 준비도 해두셨습니다. 순간 민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지연도 숨을 삼켰죠. 왜냐하면 그 서류 제목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관련 자료. 그리고 그 이름 아래 김민수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그 글자가 적힌 서류를 보는 순간 민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눈앞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며느리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방금 전까지 상속 이야기에 충격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형사 고소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요. 병원 로비는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죠. 누군가는 휴대전화도 내려놨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박성진님은 3년 전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셨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3년. 예, 3년. 그 시간 동안 박성진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금이 빠져나가는 것도, 통장이 비어가는 것도,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던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아들 때문.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길 기다렸던 거죠. 하지만 민수는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욕심을 냈어요. 더 많은 돈을 원했고, 더 많은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결국 박성진 씨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맡겼죠. 은영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만 알고 있었어요. 그날을 위해, 바로 오늘을 위해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박성진 씨 목소리였어요. 조금 떨렸지만 분명했죠. 내가 죽고 나면.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숨을 죽였죠. 은영이에게 전부 맡겨주십시오. 민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녹음은 계속됐죠. 그 아이는 한 번도 내 돈을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지연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오히려 잠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15년 동안 나를 먹여 살린 건 은영이었습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민수도, 지연도 모두가 움직이지 못했죠. 그동안 도둑 취급받았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박성진 씨는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가져간 돈을 딸이 몰래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딸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이 알면 더 망가질까봐 그냥 숨기고 있었죠. 은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으로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다 울었으니까요. 지연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죠. 그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동안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도, 여행도, 투자도, 전부, 침묵. 지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그 웃음은 더 이상 아내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믿음이 무너진 사람의 웃음이었죠.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법원은 계좌 동결을 승인했어요. 민수명의 계좌 대부분이 묶였죠. 채권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어있던 빚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수억 원. 상상 이상이었어요. 상가 건물은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민수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죠.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도 문제였어요. 대출 상환이 끊기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거든요. 몇 달 뒤 퇴거 명령서가 도착했어요. 지연은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민수는 모든 걸 잃었어요. 돈, 집, 가족, 미래, 전부.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했어요. 하지만 진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달라졌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부모 돈을 가져갔는지, 누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는지. 그동안 은영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미안했어.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은영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박성진 씨가 눈을 떴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된 거예요. 몇 달의 재활 끝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정도까지 회복됐죠.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박성진 씨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은영이 있었죠.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바람만 불었어요. 그러다 박성진 씨가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 은영은 웃었어요. 또 그 말. 그래도 해야지. 잠시 침묵. 그리고 박성진 씨가 떨리는 손으로 딸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 은영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았죠. 아버지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무잎이 흔들렸어요. 평범한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늘 공평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일도 많죠.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늦을 뿐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더군요. 병원 로비에서 들렸던 그 한마디. 보호자는 제가 아닙니다. 그 말로 시작된 하루. 누군가는 모든 걸 잃었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삶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중요한 건 혈연이 아니었어요. 누가 곁에 남아 있었는가. 그게 전부였죠. 그날 이후 박성진 씨는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서늘한 눈빛으로 세상을 버텨낸 딸. 누명을 견디며 살아온 딸. 자신의 전부를 지켜준 딸. 우리 은영이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15년의 억울함이 조용히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배신. 그리고 15년 동안 누명을 견딘 딸의 선택. 만약 여러분이 은영 씨였다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또 다른 감동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놀라운 인생의 반전과 진실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